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드레피스 사건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드레피스 사건은 역사를 좀 아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익숙할 주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는 주제인데, 여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세기, 역시 같은 19세기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산업화 민주화가 달성된 다음 이야기예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책에 한 글귀를 갖고 왔어요. 에드와르 드리몽의 유대인의 프랑스라는 책인데, 이 책은 발매되고 나자마자 25만 부가 팔렸어요. 인도 유럽어족과 비교해 셈족은 인간 본성상 열등하며,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족은 유럽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셈족은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리안족 또는 인도 유럽어족은 정의의 덕목, 자유를 위한 감정과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셈족은 상업적이고 탐욕스럽고 모사꾼이고 교묘하고 속임수를 쓴다. 그러니까 유태인은 그렇다라는 거죠. 아리안족, 유럽인은 열정적이고 영웅적이고 의협심이 강하며 사심이 없고 솔직하고 순진할 정도로 남을 잘 믿는다. 딱 봐도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누가 봐도 뭐 그런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잘났고 멋지고 정의롭고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고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막 하는 거죠. 그 유명한 메브리코, 이거 이제 유태인들에 대한 외모 비하하는 거예요. 깜빡거리는 눈, 옥리, 튀어나온 귀, 편도 모양으로 둥그렇지 않고 네모진 손톱. 저도 손톱은 네모내진 것 같은데. 하여튼 긴 상체, 평발, 둥근 무릎, 툭 튀어나온 복사뼈, 흐느적거리며 물렁거리는 위선자의, 그리고 변절자의 손. 유대인은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유대인은 모든 병의 대상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진화는 우리와 다르고 그들로부터 온 모든 것은 예외적으로 이상하다. 사실은 이게 이 에드와르 드리몽이라는 사람이 당시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우파 지식인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파 지식인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역겨운 게, 이게 무슨 지식인이에요. 그쵸? 이건 욕이잖아요, 욕. 욕을 세련되게 욕을 한 거죠. 당시에 뜨고 있던 우생학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인종학적인 근거,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지금은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파괴되고 폐기돼 버린 이론인 거죠. 그 인종학을, 우생학을 도입해서 유럽인들과 유태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르냐? 유럽인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고상하고 유태인들은 너무나 저열하고 더럽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는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건 별로 없었죠. 왜 없었냐? 우리는 냉전과 독재의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이런 담론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한중일에 관한 서로 씹어대는 요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한중일이 지금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야, 김치 우리 거야. 라든지, 독도 우리 거야.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자민족 우월주의 같은 것들. 거기도 일정 정도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똑같지는 않죠. 성격 자체는 달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혐오의 문화인 거죠. 혐오의 문화.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맹목성, 답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공격의 정도와 예의와 기준과 예외가 없는 무차별적인 태도들. 근데 이 사람이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에드와르 드리몽을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의 프랑스라는 책이 첫 주에 무려 25만 부가 팔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19세기 프랑스는 반유대주의가 열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 프랑스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전 유럽이 그랬었어요. 전 유럽이 열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뒤에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는 또 좀 자세한 얘기 나와요. 그거는 이제 좀 뒤에 가서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까지는 오늘은 가진 않을게요. 일단 프랑스 안으로만 들어가 볼게요. 그러던 과정 중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실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찢어버리려고 하고 저열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그런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들이 우리 사회에도 공교롭게 스물스물 자라나고 있죠. 프랑스도 똑같은 거예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에. 드레피스 사건이 근데 이때 터져요. 드레피스 사건이 뭐냐? 사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드레피스라고 하는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대인 장교가 있었어요. 고급 작전처에 있었던 고급 장교였죠. 근데 이제 이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프랑스의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어요. 적국이었던 프로이센, 독일이죠. 프로이센에게 계속 새어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추적을 한 끝에 어떤 호텔에다가 이렇게 문서 더미를 빼돌린 다음에 슬그머니 쑥 넣고 가고 그 문서를 이제 독일 대사나 독일 군부 쪽에서 빼가고 하는 그런 간첩 혐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거죠. 이걸 이제 프랑스 정보부에서 입수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니셜 D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D로부터 문서가 오는 거죠. 이 D가 누굴까? 작전참모부 명단을 쭉 조사를 해봐요. 그 중에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작전참모부에 D로 시작하는 사람은 드레피스 한 명밖에 없었어요. 드레피스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아니 내가 간첩 활동을 하는데 내 이름을 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제 심용환인데 SYH인데 그러면 SYH로 쓰면 누가 봐도 제가 한 걸 다 알 텐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드레피스를 잡아다가 필적 조회를 해봐요. 왜냐면 필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필적 조회를 아무리 해봐도 필적이 일치하지 않아요. 똑바로 쓰는 것만 아니라 누워서 써보고 다리를 꼬아서도 써보고 왼손으로 써보고 별짓을 다 해봐요. 필적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레피스가 정보를 빼돌렸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긋나는 거기도 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드레피스를 체포해요. 그리고 군사재판에 넘긴 다음에 반역 혐의로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지옥섬에다 보내버려요.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반유대주의가 있었어요. 드레피스는 유태인이었거든요. 유태인이 이런 짓을 했을 거야 라는 혐의를 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진범은 따로 있었어요. 왈생 에스테라지라는 진범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왈생 에스테라지의 후원자라는 앙리라는 사람도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참모부 소속이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군대는 이제 계속 보직이 바뀌잖아요. 보직 변동 속에서 피카르 중령이 와요. 피카르가 와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임자 사건에서 이상한 파일이 하나 나와요. 툭툭툭 뒤져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드레피스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조금 더 따져보니까 웬걸? 왈생 에스테라지가 범인이라는 게 쉽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피카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앙리가 알아채면서 앙리가 자꾸 이걸 막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얘가 범인이고 얘가 비호자네? 쉽게 알아내요. 피카르가 굉장히 우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장군들이 만나요. 공수소장을 만난 다음에 장군, 지금 이 수사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범인 이 사람입니다. 체포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요. 근데 공스가 덮어라. 부하티의 대장을 만나죠. 더 높은 사람 찾아가요. 덮어라. 황당한 거죠. 아니 범인이 저기 있고 이 사람 억울한 사람인데 진범을 밝혀냈으니까 빨리빨리 수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덮어라?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군부는 얼마 전에 푸푸 전쟁이라고 해서 이 프랑스 혁명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사건인데 프랑스랑 비스마르크,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이끌던 프랑스와 비스마르크가 이끌던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여요. 거기서 프로이센한테 완패를 해요. 프랑스 군대가. 완전 쪽팔린 거죠. 완전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군부가 당시에 정말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군부가 굉장히 니네 뭐하냐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프랑스 군사 정보가 프로이센 독일로 쭉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면 그리고 심지어 범인을 체포했는데 그게 그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군부 입장에서 완전히 개망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단의 논리인 거죠. 우리 군부의 위세와 위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덮자, 위법행위를 하자라고 군부의 수뇌부들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피카르가 고민하죠. 이게 올바른 것인가? 고민하다가 친구 변호사를 휴가를 내서 이제 휴가 간 상태 친구 변호사를 만나요. 그래서 솔직히 털어놔요. 상황이 이렇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친구 변호사가 이건 네가 혼자 어떻게 해서 될 문제 같지는 않고 내가
상원 의원 한 명을 알고 있다. 쉐레르라는 상원 의원이 있었어요. 쉐레르 나오죠.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봐라. 쉐레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프랑스의 최고 명문가문, 그러니까 혁명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떤 그 혁명 이후에도 어떤 그런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가문이 있는 거죠. 명문 가문의 출신이자 최고의 엘리트이자 정말 진심 어리게 프랑스를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정말 국민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던 정말 드문드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카르가 쉐레르를 만나요.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쉐레르도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쉐레르가 그 이야기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이 얘기를 터뜨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실은 피카르와 쉐레르의 편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요. 일단 군부가 이걸 덮으려고 절대 아니다. 헛소리 하는 거다, 지금 피카르가. 막 볼때같이 나와요. 그리고 반유대주의자들. 아니, 그 범인 드레피스 유태인이 맞다며. 지금 유태인이 범인인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막 볼때같이 여론이 막 조성이 돼요. 거기에 이제 카톨릭이나, 이 프랑스는 카톨릭이 주류잖아요. 보수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또 반드레피스파. 드레피스가 무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다 협력을 해요. 왜 협력을 하냐? 카톨릭 입장에선 프랑스 혁명이 완료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푸푸전쟁에서 진지도 얼마 안 됐고, 사회 혼란이 되게 심한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꾸 또 뭐 이런 얘기를 갖고 또 사회를 들쓸 수 있느냐.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논리와 맥락 속에서 전체 프랑스의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차피 저 인간 유태인이고, 그러니까 이 근적, 이 군부, 카톨릭, 보수주의자, 보수 언론, 이런 사람들이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드레피스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근거에서 우리 프랑스 공화국을 멋진 나라를 만들겠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자신들의 입장, 유태인에 대한 기본적인 편견, 그리고 프랑스 국익에 대한 아주 좀 부도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피카르 잘리고 체포까지 돼요. 쉐레르도 상원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요. 이러면서 그들의 도전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포기하지 않죠. 일단은 그 드레피스 형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 장 조레스라고 해서 사회주의 진영의 당시 프랑스 사회당이죠. 지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몇 소수지만 의식 있는 작가나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추적하면서 드레피스 사건은 왜곡 조작됐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시작을 해요. 그 와중에 결국 누가 들고 일어나냐. 당시에 프랑스의 최고의 문호이자 프랑스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유명했었던 이분 에밀 졸라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이에요. 사실 에밀 졸라는 아까울 게 없어요. 최고의 소설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강, 조정래 이런 사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친구들 다 인상주의 화가들. 사회 최고의 저명 인사였었어요. 근데 그가 로로르지라고 하는 클레망소가 이끌던, 클레망소는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신문에다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로 논설을 쓰죠. 이제 로로르지에 이제 뭐 이렇게 고발한다. 어큐즈 이런 단어겠죠. 쫙 에밀 졸라를 보실 거예요. 쫙 글을 쓰는 거예요. 그중 유명한 구절은 이겁니다. 진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가 만천하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그것은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진실이라는 가치를 갖고 싸움을 전개를 하게 되고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논란이 돼요.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에밀 졸라는 그가 누렸었던 프랑스에서 그 놀라운 명예를 다 잃어버려요. 왜냐면 소위 말하는 보수파의 공격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좌빨이 되는 거죠. 뭐 우리도 이제 그런 논리도 있잖아요. 저거 빨갱이라고. 그 우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인정하지 않냐면 르피가로에서 실제로 드레피스의 필적과 그리고 이제 그 비밀 문서에 써있던 D가 썼던 그 필적을 공개를 해요. 한번 봐라. 필적이 누가 봐도 다르거든요. 누가 봐도 다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드레피스 다르게 썼겠지 뭐 라든지 대피를 시켰을 거야 라든지 뭐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면서 인정하진 않아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결국은 와일생 에스테라지가 진범이다라는 것도 또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와일생 에스테라지를 재판에 올렸는데 와일생 에스테라지가 진범이라는 증거가 정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무죄 판결을 받았었을 때 이 보수파들이 엄청나게 와일생 에스테라지를 영웅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지속적인 싸움에서 결국은 프랑스 사회당이 붙게 되고 에밀 졸라가 붙게 되고 여러 세력들이 다시 귀합이 되고 피카르랑 쉐레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면서 엄청난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드레피스 전선과 반 드레피스 전선 간의 충돌이 막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앙리, 와일생 에스테라지 진범의 비호자였었던 앙리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에스테라지가 썼던 그 문건이 공개가 되는데 그 문건은 굉장히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굉장히 모멸적으로 보고 있고 무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가득한 문서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와일생 에스테라지가 진범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증거들이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우파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에스테라지를 비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 처음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꼬리 자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와일생 에스테라지가 진범이겠네? 잘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그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범은 일찍 밝혀졌어요. 초기에 수사를 잘못하고 어거지를 밀어붙여서 드레피스가 죄인이다라고 되긴 했지만 피카르 중령이 초기 일찍 발견했다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끌어가는 시간이 근 10년이 걸리거든요. 그 수년간의 기간 동안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계속 찍어 누르려고 하는 강력한 사회적인 억압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억압의 힘이라는 것은 와일생 에스테라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프랑스 군부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프랑스 국민들, 그들의 잘못된 도덕성, 그들의 잘못된 비합리성, 진실을 우선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즉 우리가 다 공범이 된 거거든요. 가더라 야 쟤 유대인이야. 에이 유대인이 죄인이 맞지 뭐. 공군의 말을 못 믿어? 쉐레르 저거 빨갱이야. 빨갱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쓰는 말이죠. 저 피카르 저거 프로이센이 보낸 간첩이야. 온갖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거짓 기사, 혐오 문화. 근데 진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진범만 처리하는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결국 재심이 열려요. 근 10년 만에 재심이 열리는데 재심장에 나왔었던 드레피스를 만나보니 드레피스는 그냥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드레피스가 그렇게 의식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막 드레피스는 법원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자꾸 영웅화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이제 드레피스 전선, 드레피스 편드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뭔가 신비화시키고 있지만 나는 그냥 자랑스러운 프랑스 국민이고 국민 중 한 사람이고 나는 프랑스를 위해 선신하는 프랑스의 군인이다. 그냥 평범한 군인 정신을 가득 찼던 좋은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명확해진 상태에서 재심을 했는데 재심에서도 결국은 드레피스는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아직까지는 이 우파의 힘이 세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죄를 때려요. 그리고 나서 특별 사면을 해서 사면을 해줘요. 웃긴 거죠. 진실도 다 밝혀졌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파의 힘이 세니까 판결을 내릴 적에 드레피스가 유죄라고 판결을 해놓고, 하지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꼼수로 대통령 특별 사면을 통해서 사면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나서 프랑스가 20세기 초반으로 오게 되면서 프랑스 내에서 극적으로 사실은 이 우파가 몰락을 해요. 그래서 그 몰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우파가 몰락을 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 드레피스를 무죄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한 10여 년 정도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드레피스 사건이라 부르게 되는 거고, 시기적으로 따지게 되면 1894년에서 1905년 사이예요. 아이러니하죠.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갑오개혁 때부터 을사조약 사이예요. 그 시기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시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시사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레피스 같은 경우는 자, 반유대주의라는 배경이 있어요. 반유대주의가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유태인을 혐오하는 태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태인을 혐오한다. 유태인을 혐오한다? 혐오에는 논리가 없어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논리적 수사를 쓰긴 쓰죠. 하지만 그 논리는 자기의 혐오감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쓰는 거지 정말로 논리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억지 주장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논리적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건 새로운 문화현상이에요. 왜냐? 그 전에 프랑스 대혁명 때로 가봅시다. 프랑스 대혁명기 때의 과제는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신분제를 해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귀족과 그 위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인가 말 것인가. 왕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입헌군주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공화국으로 간다? 그러면 개혁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토지개혁을 할 것인가. 토지개혁은 무상으로 할 것인가 유상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카톨릭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교육 제도는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 이전의 세계 속, 물론 그 이전의 세계 속에도 감정도 있었고 혐오감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 혁명기 때 나오는 사회적인 분출의 에너지 자체는 논리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성을 띠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에너지와 그 힘 자체가 그 사회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논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결론이 뭐예요? 프랑스는 결국은 혁명을 선택했고, 프랑스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국을 선택했고, 프랑스는 적절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개혁, 공교육 문제 등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논리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도 감정도 있고, 그때도 격정도 있고, 그때도 오해도 있고 다 있어요. 있으나 사회를 주도하는 주도 담론의 힘이 뭐냐를 봤었을 땐 거기서 합리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드레피스 사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드레피스 사건의 주요 메인 동력에는 합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혐오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재수없는 거예요. 이것도 또 옛날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다 옛날 기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던 입장이었었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니까 H.O.T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조 아이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보아, 이효리 이런 사람들이 엄청 인기가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제가 막 대학교 아주 막 고를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다음 카페 서비스 이런 게 막 뜰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안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안티 카페가 있다라고 등장해요. 신기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충격받았죠. 이효리 안티 카페 회원이 10만 명이 넘어요. 보아 안티 카페 회원은 20만 명이 넘어요. 왜냐면 보아는 또 일본에서도 인기가 좋아서. 그래서 정말 놀랬죠. 하루 종일 10만 명,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효리가 저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보아, 전 앞으로 나대지 않겠습니다. 해결이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감정의 문제예요.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반성합니다. 야, 네가 무슨 반성을 해? 막 저 분명히 연기하는 거야. 쟤 뭐 저렇게 나오네? 아유, 저 얼마 가나 보자. 이렇게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증오는 멈추지 않죠.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즉, 혐오라는 것은 애초에 논리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이고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 해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혁명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혐오의 시대가 등장을 하거든요. 싸울 거리가 없는데 싸우는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사회가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논리적 싸움을 하다가 그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냥 쟤 싫어. 재수 없어.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더 지지부진하고 해결점을 찾기가 힘든 거죠. 혐오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계속 누군가를 혐오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것도 참 공교로운 측면인 건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달성하고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가는 베레포크. 좋은 시절의 프랑스에선 왜 반유대주의와 드레피스 사건이 발생했을까? 왜 혐오라는 문제가 등장했을까? 공교롭게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창궐하고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된 바로 이 시점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반성하는 게 아니죠.
그걸 비판했던 여론만 잠깐 커지는 거죠.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떠나게 되고 가는가. 즉 단순하게 혐오하지 마, 혐오해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성찰과 근본적인 힘과 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보다 여러분 세대들이 아마 더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첫 번째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여러분 세대 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더 그걸 많이 하고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의 기성적 사회 질서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어쨌건 기성세대라는 건 민주화와 산업화의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의 더 큰 뭐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한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프랑스는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0년을 가거든요. 10년 더 갔죠. 한인간의 그 정말 장래가 촉망되던 뛰어났던 장교가 파멸 됐잖아요. 외딴 섬의 지옥섬에 지내던. 요즘 같은 교도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같은 교도소, 우리가 저기 서대문연구소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고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 교도소는 근대화된 교도소예요. 교화. 그래도 밥도 주고 수용도 해놓고 운동시간도 주고 이런 교도소예요. 그 전, 인권이라는 개념이 발달하기 전 단계에서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교도소 가보면 그거는 햇빛이 평생 영원히 안 들어오는 지하에 숨만 쉬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 사람 가둬두고, 그 막 이렇게 우리가 중세 때 봤던 막 성벽이나 이런 거죠. 그런 식의 공간이에요. 그런 데다가 뒀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에밀 졸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나는 고발한다 같은 글을 쓰고 기소유기까지 처했고, 그 기소 과정 속에서 결국 영구로 망명했다가 돌아가세요. 그걸 두고 의문사 혹은 누가 죽였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근데 그런 10년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겨냈죠. 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때가 또 어떤 시기냐면 여전히 나폴레옹의 여진이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로베스피에르 같은 극좌적 경향과 나폴레옹 같은 극우적 경향이라는 것이 끝나고 공화국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치 안에서 그런 진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극우적 경향들, 뭔가 좀 강력한 리더, 제3의 나폴레옹이 나와서 우리 프랑스를 좀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결부가 돼서 사실 이 흐름이 더 컸던 거거든요. 근데 이 10년간의 치열한 투쟁과 반대편에서 그 흐름이 완전히 실패하면서 프랑스가 결국은 좌우가 공존하는 어떤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민주공화국 국가로 이게 확립이 돼요. 20세기 초반에. 그런 과정도 맞물리게 되면서 사실상 프랑스 내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영구히 퇴출이 돼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구히 퇴출이 됐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도 있잖아요. 프랑스 내에서. 근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이에요. 마크롱 대통령이 될 때 보면 프랑스 우파랑 프랑스 좌파가 막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르펜이라고 하는 프랑스 극우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이대로 갔다가는 르펜이 대통령 당선되게 생긴 상황이 됐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 프랑스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좌우가 공존하는 혁명 전통을 지닌 다원적인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프랑스가 르펜을 막기 위해서 좌우가 다 연합을 해서 마크롱을 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크롱이 르펜을 밀어내고 대통령이 되면서 극우파의 발효를 막았죠. 한 번 막았기 때문에 그런 막는 게 계속 나타나요. 1차 세계대전 때 반유대주의 엄청 유행했었죠. 프랑스 막았어요. 2차 세계대전 전에도 뭐 인민전선 같은 거 등장해서 프랑스 또 막아냈었어요. 근데 막지 못한 나라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반유대주의는 전 유럽적이었었고,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반유대주의가 가장 창궐했던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히틀러의 독일인 거고, 덜 알려져 있던 건 제정 러시아였었어요. 심지어 스탈린도 어느 정도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온 유럽이 사실은 이 어떤, 그리고 또 동유럽 국가들,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크로아티아나 뭐 발칸, 그러니까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발칸반도까지 이어지는 이 동유럽 쪽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반유대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히틀러가 다 죽였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히틀러가 동유럽을 점령하고 나니까 동유럽의 극우파들이 히틀러에게 가세해서 열심히 유대인들을 죽였다라는 게 지금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상 전 유럽이 반유대주의로 들 거래요. 물론 프랑스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프랑스가 나치한테 점령을 당한 다음에 BC 정부가 들어서서 프랑스 극우파가 권력을 잡거든요. 그때 잠깐 그러긴 했었어요. 그러나 드레피스 사건을 처리한 이후에 프랑스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반유대주의를 없애지 못했지만 이런 어떤 무언가를 혐오하고 그런 혐오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흐름이 주류 권력이 됐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들. 이것도 우리가 되게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거죠. 정말 노력해서 이걸 막아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사실 너무 크게 퍼져나가는 주제고 아직까지 많이 이론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역사학적인 관심이 좀 적은 부분이기도 하고 혹은 학문의 분화 속에서 뭐 여성학, 사회과학의 사회학 이렇게 너무 쪼개져서 이게 진행되는 담론이고 아직까지 그걸 역사학이 나 철학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수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복잡한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지저분한 시대가 도래했고 이거 좋게 말하면 다원적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 다원적 시대라는 게 우리가 다양성이 공존하는 좋은 시대야.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홍보할 때 혹은 올림픽 할 때는 하는 얘기죠. 현실 속에서는 결코 다원적 사회는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죠. 가장 극단의 욕망과 가장 순수한 열망이 공존하는 사회, 그리고 오히려 비논리적인 혐오의 문화가 누군가를 죽여버릴 수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파편화된 사회에서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를 왜 베르푸코 시대라 부르냐면 이렇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막아내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가 세계대전을 2차례나 경험하면서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때 뭐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더 많이 죽고 그러고 나니까 야,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결국 이제 전후 프랑스는 또 이걸 극복하고 나면서 또 프랑스가 또 이렇게 또 잘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뭐 앞으로 뭐 전쟁 있겠어요? 전쟁 없겠죠? 없을 거라 생각하고 남북 관계 좋아질 거겠죠? 그리고 한일 관계 좋아지겠죠?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좋아질 겁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남북 관계 계속 다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믿고 그런 일을 잘 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거대 담론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대 담론들이기도 하고 그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담론이기도 해요. 약간 올드한 담론들인 거죠. 남북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고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통일에 준할 정도의 좋은 관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한중일이 잘 지내야 되고 동아시아가 잘 번영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항구적인 목표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그 고도 자본주의 사회와 고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온갖 이 문제들 안에서 사회를 계속해서 좀 잘 추스려 가는 것들 참 공교롭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를 할 적에 혹은 그 문화사나 예술사 같은 공부를 할 적에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만 쭉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분들도 공부해서 나름대로 얻어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단 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것을 모디파이 해가지고 떠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 어떤 대가들의 틀거리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도 아직 대가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얻어낼 때 적용, 활용, 이용, 응용, 착상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막말로 얘기하면 아니 우리나라 한류 아이돌 굳이 따지면 마이클 잭슨이나 미국의 80년대 팝 문화를 박진영이 베껴가지고 옮겨온 것밖에 더 돼요? 라고 하면 동의할 수 없잖아요. 왜냐? 그것이 원류가 되고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창발적이고 도전적이고 새로운 경험과 노력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문화 콘텐츠나 돈 버는 걸 하면서 인문학적이고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단계로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산업혁명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시민혁명에 비해서는 담론이 체계화돼서 수렴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특히 많이 관심 갖는 주제들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맞닿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하나에 꽂혀서 그거에 너무나 이데올로그적이 되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그냥 감정적인 혐오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다 필요 없고 난 돈이나 벌어야 됐다 하면서 방관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기보다는 좀 더 깊고 멀리 보면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성찰하면서 단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좀 나아가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이게 장으로서 이 얘기를 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미술 좋아한다면 그 인상파 같은 그림들 미술사가들이 쓴 책들 그냥 이렇게 꽂혀있는 편하게 보는 거 말고 미술사 연구자들이 쓴 한길아트 같은 책 괜찮아요. 한길아트에 나온 인상주의 책 참 좋더라고요. 그런 책들 읽으면서 또 미술사가의 통찰과 역사학적 통찰을 같이 볼 수도 있고 19세기 말 프랑스 흥미로운데요? 하면 많지는 않지만 프랑스사 책들이 있어요. 그 책 다 읽을 필요 없이 프랑스 혁명기 때부터 그 이유만 쭉 보면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걸로 꽂힌 거죠. 쫙.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 진짜로 이번 학기 때 프랑스 뭐 베르포크에 정말 꽂혔습니다. 요걸 갖고 제가 뭐 좀 이렇게 다른 서평이나 비평 같은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한번 그거는 따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그건 제가 별도로 그 가산점을 한번 마련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가산점을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공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그거 했거든요. 그 발표 수업 같은 거 할 때 발표하는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다 줬고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친구들 다 줬는데 온라인 수업이 점점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는 뭐 질문 오는 친구들도 거의 없고 질문 와봤자 별로 뭐 그렇게 막 그런 것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럼 충분히 가산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민혁명에 꽂혔다. 영국 명예혁명에 굉장히 꽂혔기 때문에 이걸 한번 쭉 팠다. 선생님 저 이번에 이런 걸로 좀 책도 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걸 좀 그래서 A4 한 두세 장, 세네 장 탁 브리프해서 어디서 긁어오는 건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평가 시스템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들 다 제가 검색이나 데이터 안 해도 다 떠요. 다 떠요. 몇 퍼센트 베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제가 가르치는 내용의 문서는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거의 읽어봤거든요. 대충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안 그럴 건 알지만 여튼 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이거 좀 이번에 베르포크 완전 빠졌습니다. 전 인상주의에 대한 에세이 그 수필집 에세이 말고 브리프한 논문 얘기하는 거죠. 저 서평 가능합니다. 뭐 에세이 가능합니다. 저 이거 좀 내볼게요. 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 보고 확실하게 배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수고했고요. 오늘 조금 저 인간이 오늘 막 얘기 좀 너저분하게 하네 그런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가면 산업혁명 쪽에 가서 이제 또 자본주의 문제로 한번 좀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